해외 9개 주요 투자은행의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평균 전망치가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공방으로 내년도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삼성을 마지막으로 주요 대기업 사장단과 임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해 최대한 기존 CEO를 유임시키는 가운데 미래를 대비해 30, 40대 젊은 임원이 일제히 약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사채와 CP 금리가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긴축 통화 정책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가운데 채권 시장에서도 위험 자산을 찾기 시작하는 이른바 리스크온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부당하게 제품을 공급하면서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본사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필수 품목 요건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박혜린 기자와 분석합니다. 박 기자, 오늘 코스피 2,400선이 결국 붕괴가 됐습니다. 대형주에서 빨간불 켜진 종목 찾아보기가 그렇게 어려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만큼이나 증시의 분위기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오늘 왜 이렇게 된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의 지표가 잇따라 잘 나오자 미국 최종 금리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감에 달러 강세와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오늘 새벽 발표될 ISM의 11월 비제조업 지수 체크해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시장의 예상을 깨고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56.5로 나왔는데 2년 5개월 만에 최저치 수준에서 오히려 반등한 겁니다. 고용지표부터 최근 나온 지표들이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니 연준의 긴축 우려를 다시 자극하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기고 있고 이는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팔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26.2원이나 뛰어오르며 1,318.8원에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이런 강한 지표를 보고 앞으로 연준이 어떤 행보를 보일 거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시장에서 연준이 최종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이 5%보다는 더 높은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끌어올릴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12월 FOMC에서 0.5%포인트 인상 가능성 확실시되고 있고 다음 주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높게 나온다면 내년 2월에도 연속해서 0.5%포인트 인상할 것이라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급발 인플레가 좀 잠잠해지나 했는데 이 서비스 업발, 임금발 인플레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 반도체주 한파가 굉장히 매서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5만 전자로 떨어졌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장중에 7만 원대까지 갔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외국인의 변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종목이 이 반도체주인데요. 앞서 10월과 11월 이 외국인이 우리 증시에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SK하이닉스를 네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이달 들어선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그 다음으로 삼성전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만큼 우리 증시에 대한 외국인의 변심을 가장 많이 반영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특히나 이 업황 우려가 현실화되며 경각심이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 수출 품목 가운데 반도체 전년 대비 3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8월 감소세로 전환한 이후 4개월 연속 줄어들자 업황 우려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내년에도 계속 안 좋다는 전망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향후 반도체 수출 더 둔화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반도체 수출 증가율 저점을 한번 봤더니 당시 하락 기간이 2년 이상이었다는 점, 또 현재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만큼 추가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저희가 얼마 전 다루기도 했는데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 내년 우리 증시의 주도주로 반도체 일제히 꼽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당초 전망 때보다 이제 중국의 코로나 봉쇄 해제 속도가 더 빨라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 재고 소진 속도도 빨라질 수 있는 어떤 기대감으로 작용하는 게 있지는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당장 4분기 실적은 어떻게 좀 전망이 되죠? 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의 경우에 올 4분기에는 1조 원이 넘는 영업 손실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연동되지 않기로 유명한 게 또 삼성전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미 선반영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 전망을 좀 들어봤고 다음으로 이제 레고랜드 사태
네. 임진태 사태, 다양하게 불리기도 하는데 이 기업들 자금 경색 문제 좀 풀려가고 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단기 자금 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기업 어음금리가 2달 넘게 이어진 상승세 다행히도 멈췄습니다. 현재 91일물 CP금리는 연 5.54%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오면서 우량물이 소화됨에 따라 이 CP금리도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금 시장 블랙홀로 여겨졌던 한전채의 발행금리도 4%까지 빠르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둔촌주공 재건축 분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약 결과는 부동산 투자 심리가 회복됐는지, 나아가 자금 시장 경색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금석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배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최근에 낙찰된 한국전력 공사채입니다. 모두 합쳐 4,400억 원어치, 금리는 4.8%로 발행됐습니다. 한전채 발행금리가 4%대로 내려온 건 지난 9월 26일 이후 3개월 만입니다. 6% 직전까지 치솟았던 지난달 초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무려 49일 동안 오르며 가장 위험한 지표로 지목받던 CP금리도 50일 만에 그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이처럼 단기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는 뭘까? 국고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됐고 정부의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정책적인 대응이 유효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오늘 오전 3.6%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최종적인 기준금리 수준이 3.5% 수준일 거라는 기대가 반영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국고채보다 금리가 높은 회사채로 자금이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금리 레벨대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진 와중에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죠. 금리 매력도가 국고 대비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반영이 되면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개선되고 있고.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 아파트로 쏠립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인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이번 달 8일까지 분양 청약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에는 내년 1월 중순 만기를 앞둔 7천억 원 규모 PF 자금이 들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미분양이라도 난다면 PF 주관사인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차환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5일 진행된 특별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3.28대 1에 그쳤습니다. 8일 나올 최종 경쟁률은 부동산 심리 회복과 더불어 자금 경색 위기의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특공에서 일부 미달이 벌써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8일에 최종 경쟁률이 나오더라도 또 이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실제 계약까지 가느냐가 다음 변수입니다. 만약에 이번 둔촌주공 결과가 미흡하면 다른 사업들도 아마 분양가를 낮출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건설사와 금융사들의 운명이 또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박 기자, 이 연말에 이 산타랠리가 올 거냐 이 부분에 투자자들이 좀 주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 올까요? 산타랠리에 대한 건 좀 이견이 큽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OMC가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산타랠리는 불확실하지만 산타가 가져올 선물에는 투자자들이 확실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가 가져올 선물이요?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거 얘기하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키즈를 겨냥한 사업을 하는 종목들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캐치티니핑, 미니특공대 등으로 잘 알려진 키즈 콘텐츠 제작업체 SAMG가 상장했는데 오늘과 같은 장에서도 상한가로 장을 마쳤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선 38%가량 뛰어오른 겁니다. 또 캐리와 친구들로 잘 알려진 캐리소프트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37%가량 상승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릭터 완구 산업을 하고 있는 손오공과 오로라도 오늘 강세로 장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이 월드컵은 치킨주, 크리스마스는 완구 관련주. 시장이 굉장히 좀 정직하게 움직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만큼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이런 얘기겠죠. 크리스마스 때 누가 아이들한테 선물을 안 사주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건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이 오를 거냐 하는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마침 오늘 두 종목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이게 SAMG 엔터, 캐리소프트. 왜 이 두 종목이 특히 올랐을까요? 중국에 대한 기대감까지 받아들이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요. 네. 중국 캐리버비는 최근 3D 애니메이션인 캐리와 슈퍼콜라가 중국 내에서 내용 심의를 통과했다며 내년 초 중국 영화관 상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까지 완화되자 이 기대감이 한껏 높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SAMG 엔터 역시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기업 중 하나인데요. 2019년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1,600만 개에 달하는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하고 있고 미니 특공대 IP 하나만으로도 중국 시장에서 누적 매출이 1,8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즉 크리스마스 시즌과 맞물려 중국 봉쇄 조치 완화 기대감까지 한 몸에 받고 있는 종목들이 투심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네, 역시나 방심할 수 없는 요즘 시장입니다. 글로벌 증시도 주춤하긴 마찬가지였는데 경기 지표 호조에 연준의 속도 조절 시나리오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민지 기자와 월가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오 기자, 일단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폭이 깊었죠. 네, 이 경제 지표들이 모두 다 좀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 투심이 좀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표 호조로 인해서 연준이 금리를 또 강하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공포심이 작용한 건데요. 그러면서 지난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1%대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경기 지표가 잘 나오니까 시장이 빠지는 좀 씁쓸한 상황인데 경기 지표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지난 2일에 발표됐죠. 이 미국의 지난달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비농업 신규 고용이 26만 3천 건 늘어나면서 시장의 전망치인 20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고용 시장은 연준이 좀 유독 지켜보고 있는 지표라는 점에서도 더 의미가 있고요. 또 노동 지표에서 중요한 부분 바로 이 임금인데요. 이번에 임금 상승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지난달에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 동월보다 5.1%나 늘어나면서 4.6% 정도 늘어날 것이다 했던 이 시장 전망치를 상당히 좀 우회를 한 겁니다. 임금발 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일단 뭐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두 요건 다 예상치를 근소하게 넘어선 게 아니라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발표가 났다.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고요. 서비스업 지표도 발표가 됐죠. 어땠습니까? 네, 서비스업 지표도 시장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공급관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공급관리자 지수 이 PMI가요 56.5를 기록했습니다. 이 월가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여전히 이 서비스업 시장이 예상보다 좀 경기 확대 국면이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또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지난 10월 공장제 수주 실적도요 이 전월보다 1% 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양호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여러 부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일단 증시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른 시장에는 여파가 어땠나요? 네, 증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 마감했고요. 연준 정책이 좀 특히나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 금리도 장 초반에는 무려 4.5% 부근까지 오르는 등 좀 민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긴축 우려감이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2% 오른 1,318.8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로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 WTI 가격은 3% 넘게 폭락하면서 지난 25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긴축이 더 강하고 길게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가 유발될 수 있고요. 또 원유 수요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보셨다시피 굉장히 긴밀하게 이런 상황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긴축이 그럼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지 월가 분석은 어떤가요? 네, 특히 2월에 있을 이 FOMC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하루 전만 해도 25bp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의 비율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렇게 50bp 인상으로 좀 무게가 더 많이 쏠리는 모습이죠. 또 75bp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지지도 훨씬 좀 더 늘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클레이즈도요, 미국 고용 시장이 타이트하고 또 물가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라면서 미국 연준이 더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야 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2월과 2월 모두 연준이 50bp를 인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이 피봇이죠. 이 피봇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월가의 전문가들 코멘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보시죠. In a nutshell, it's strong economic data. It means more room for the Fed to implement a hawkish view. And in the service index, we had details like sticky prices on the prices paid side and very strong employment sub-index, the two very things that go against the Fed pivot narrative.
예,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지표들이 연준 피봇을 억제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12월 FOMC 인상폭도 지금 예측보다는 좀 커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러면 증시에도 당연히 좀 크게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월가 분석이 어떤가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약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비관론들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 월가에서 기술주 분석의 달인으로 불리는 댄 나일스는요. 시장이 또 다른 약세장 랠리에 진입했지만 새해에 투자 심리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연말에 산타 랠리가 올 수 있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지만 예. 내년 상반기에는 이 상승 랠리 끝날 수 있다라는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찰스 슈왑에서도요. 이미 얕은 침체는 시작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 상반기 증시는 하반기보다 부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요. 연말까지 이 차익 실현을 꼭 좀 마치라고 당부하는 등 이 혹한기를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차익 실현이라면 내년 상반기가 이제 내년 상반기에 지금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지금 미리미리 정리를 해라 이런 의미인가요? 네, 그렇죠. 이 월가의 쪽집게다라고도 불리는 이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가 한 당부인데요. 이 마이클 윌슨은 S&P 500 지수 앞으로 일주일 동안 약 2% 상승하겠지만 이것이 최대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추가 상승에 베팅하지는 말라 이렇게 당부를 했죠. 예. 그러면서 윌슨 전략가는요. 내년에 미국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둔화하는 시즌이 올 것이다 라면서 투자자들은 헬스케어나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등 이 경기 방어주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저금리 수혜주인 성장주는요. 내년에는 좀 기대하기 힘들겠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예, 참 예측하기 힘든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12월 FOMC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경기 상황 그리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들 나오는 거 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에 이어 후속 임원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승진자 대상에 37세 상무와 45세 부사장을 포함시키는 등 젊은 임원을 대거 발탁했는데 불확실한 미래 사업 환경에 대비해 리더 세대 교체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입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37살의 삼성전자 임원 타이틀을 거머쥔 배범희 상무. 폴더블 폰에 내장되는 구부러지는 반도체 회로기판 기술을 확보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생산기술연구소 상무에 올랐습니다. 이정원 반도체 부문 모델 개발팀장도 5G 모뎀 성능 향상에 기여해 45살의 나이에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경영 불확실성 탓에 사장단 인사는 최소화했지만 직급에 상관없이 30, 40대 젊은 리더들은 대거 발탁했습니다. 직전 사장단 인사의 키워드가 첫 여성 사장이었다면 이번 임원 인사의 핵심은 3040 리더 세대 교체입니다. 올해 30대의 상무 자리에 오른 승진자는 3명, 40대의 부사장이 된 인원은 17명입니다. 지난해 40대 부사장 승진자가 1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명이나 더 늘었습니다. 전체 임원 승진자 수가 줄었음에도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리더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실제 삼성전자는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리더십 보강에 인사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직 개편안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라졌던 그룹 컨트롤 타워 복원 가능성이 제기되는 한편 부진한 가전 사업과 시스템 반도체 조직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부문에 변화를 줄지가 관심입니다. 앞서 인사를 먼저 단행한 LG와 SK그룹처럼 소폭의 개편만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첫 개편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의 내년도 경영 로드맵을 이번 조직 개편안에 담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오늘 삼성을 끝으로 마무리된 올해 4대 그룹 인사를 관통하는 격언입니다. 불확실한 글로벌 경영 환경 속에 베테랑 CEO들이 자리를 지킨 가운데 젊은 차세대 주자들을 대거 발탁해 미래 세대 교체에 대한 포석을 놨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4대 그룹의 올해 인사 키워드는 안정 속 미래를 위한 준비로 요약됩니다. 다가오는 경기 침체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인플레이션까지 이런 복합 위기 속에 안정을 꾀하면서도 미래 인재를 전진 배치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삼성전자는 한종희 경계연 2인 대표이사 체제를 유지했고 SK그룹 역시 최태원 회장의 복심인 장동현과 김준, 박정호 3명의 부회장이 모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루크 동코보이케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한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등 주력 계열사 대표이사들이 모두 유임됐습니다. LG그룹 역시 18년째 LG생활건강을 이끌던 차석영 부회장이 용퇴한 것을 제외하면 지주와 배터리, 화학을 이끄는 3인의 부회장 체제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베테랑 CEO들을 통해 안정을 택했지만 30, 40대 젊은 차세대 주자들을 전진 배치하면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오너 일가를 제외한 첫 여성 대기업 CEO가 삼성과 LG에서 동시에 탄생한 것도 특징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해야 할 재무통의 약진도 두드러졌습니다. 4대 그룹이 예년 같으면 12월 말까지 이어졌던 인사를 서둘러 마무리한 것은 그만큼 다가오는 내년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주요 그룹들의 내년 사업 계획은 투자 계획을 재점검하고 불필요한 경비를 줄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금융 계열사의 정기 인사도 예고돼 있습니다. 삼성금융계열사 역시 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변화보다는 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인사에 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 삼성금융계열사의 사장단 인사가 이르면 내일 단행될 예정입니다.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와 김대환 삼성카드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유임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 대표는 삼성증권 CFO를 거쳐 삼성자산운용 대표, 2020년부터는 삼성생명 대표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금리 인상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김 대표 역시 지난해 삼성카드의 최대 실적을 이끌어내며 대표이사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조달 시장 악조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개선된 실적을 내며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유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홍원학 삼성화재 대표는 지난해 선임된 만큼 이번 인사 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선 삼성 사장단 인사의 전통적인 60세 룰이 적용될 경우 1964년생인 전 대표의 용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아직 큰 데다 내년 보험업계의 새 회계 제도가 시행되는 과도기인 만큼 무리한 변화를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을 묶어 시너지를 내겠다며 올해 초 출범한 삼성금융네트워크스. 이렇다 할 흥행을 거두진 못했지만 CEO 대부분 유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집니다. 그만큼 새로운 한 해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말이 될 텐데 삼성금융네트워크스가 넘어야 할 과제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내년 삼성금융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한다면 뭘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통합인데요. 예. 이 삼성그룹 계열사 같은 경우에는 삼성금융 네트워크스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야심차게 삼성 전용 이제 금융 어플리케이션인 모니모를 내놨는데요. 이 계열사와 어플의 통합이 날이 갈수록 성장하는 빅테크라든지
핀테크 기업들에게 좀 대항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이쪽 급속도로 성장한 비대면 채널에서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이들을 좀 따라잡기가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게다가 또 출시 당시에 이 모니모가 개인정보 유출로 문매를 맞은 점도 좀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 사장단의 공통 과제가 이 모니모를 통한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애플페이도 지금 국내 상륙에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니모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통합이 아직도 갈 길이 좀 멀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삼성생명이 이제 29가지 기능을 내년에 모니모로 통합을 한다라고 하고, 삼성화재나 다른 금융사들은 아예 계획도 잡지 못한 상태다라고 하던데,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다시 떠오르는 과제로 지금 국회에서 추진하는 삼성생명법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계열사 지분을 많이 못 갖게 하는 법이죠. 네, 맞습니다. 이 실제 법안의 이름은 보험업법 개정안인데, 네. 이 보험사가 가진 주식이나 채권 이것을 이제 시가로 평가하자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삼성생명이 가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별칭이 삼성생명법으로 이제 흔히들 알고 있는데요. 네. 이 현재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특정 계열사 주식을 3% 이상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8.5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당 1,072원인 취득원가를 총 자산 규제에 대입하면 한 5,400억 원 수준으로 총 자산인 314조 원에 3% 못 미칩니다. 그런데 이 삼성생명법이 통과를 하게 되면 시가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 31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3%를 넘어서 이 초과한 자산은 팔아야 됩니다. 이 삼성 지배 구조에 대한 대수술이 예상되는 데다가, 이때 만일에 또 시장에 그 주식이 쏟아지면 이 많은 투자자들이 좀 노심초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현재까지는 삼성생명법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데 좀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 이 정무 이 법안 소위에서 상정돼서 논의가 되긴 했지만, 이 국회 정쟁에 밀려서 이를 좀 다루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다만 삼성생명의 어떤 국회에서 논의된 것이 이번이 세 번째고, 또 매년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삼성금융 사장단 입장에서는 대비책 마련에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다뤄본 사안들 외에도 금융업계로 한정해서 보면 또 중요한 과제가 또 있습니다. 국제 회계 기준 IFRS 17이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하면 현금을 더 많이 비축해둬라, 이런 제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라, 이런 게 이제 주요 관점인데, 예. 이 보험사의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닌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0월부터 금감원이 보험사를 좀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를 챙겨왔고,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최초로 IFRS 17에 대한 어떤 회계 전환 관련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또 준비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 삼성생명에 따르면 이제 개시 시점 보험 부채가 역마진 손실 등을 통해서 반영해서 한 3조 원 정도 늘어나고, 또 자본은 세금 효과로 한 1조 원을 제외하고 2조 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동 때문에 그 삼성의 어떤 가장 좋았던 배당 여력은 당분간 없겠지만,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꾸준한 주주 환원은 늘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회계 기준 강화 문제는 큰 걱정이 없다, 이런 얘기고, 이 삼성 금융사들 실적 부분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실적이 좀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화재 같은 경우에 많이들 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실손 보험료에 대한 좀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됩니다. 예. 예를 들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해율이 낮아진 자동차 보험료는 낮추고, 그리고 또 적자가 늘어난 실손 보험료는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실손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3세대에 이 손해율이 118%에 달합니다. 이 사실 손해율이 100%를 넘으면 이 보험사들이 적자를 낸다는 것인데, 예. 이 보험사들이 어떤 적자가 늘기 때문에 한 10% 후반까지 늘려야 한다는 이런 입장이지만, 당국이 만약 여기다 제동을 걸면 결국은 한 인상률이 어느 정도에 그치게 될 것인데, 이에 따라서 수익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내장에 대한 어떤 지급 심사가 좀 강화되면서 전체적인 위험 손해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업계가 보험료 인하가 좀 곤란하다는 입장으로 이 결정이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미칠 영향을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금융사들의 신용 위험 부분도 또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앞서서 증시 프레즘에서는 단기 자금 시장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다루긴 했습니다만, 삼성 금융사들은 부동산 PF 대출 리스크 없습니까?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착공이나 분양에 마련되는 어떤 자금 관련해 가지고
부실의 어떤 위험 신호는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안정화되고 있긴 하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금융연구원에서도 이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다행히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PF 대출의 대부분 좀 지급 보증을 하고 있고 이 후순위가 아니라 1순위에 많이들 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안한 만큼 긴장은 늦출 수가 없는데요. 지난해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 PF 대출 잔액이 삼성생명이 6조 5천억 원에 달하고 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3조 1천억 원 수준입니다. 아직까지는 다행히 문제되는 자산은 없습니다만 이 내년 초 보수적인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영역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이른바 빅블러 현상이 요즘 게임과 엔터업계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지분을 투자하고 인수합병에 나서며 합종 연횡하고 있습니다. IT바이오부 신동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게임사들이 엔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생소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게임사들이 엔터 쪽에 좀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엔터 분야로 사업 확장에 가장 적극적인 게임사 우선 넥슨입니다. 넥슨은 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영화 투자 소식을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영화 투자에 직접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넥슨은 올해 초에도 어벤져스를 만든 이 마블 콘텐츠 제작사에 5,300억 원 규모를 투자를 했고요. 이 최근엔 1,300억 원을 추가로 투자를 해서 이 회사의 또 최대 주주에 올라섰습니다. 네, 넥슨을 세계 최고의 엔터 회사로 만들겠다라고 넥슨의 일본 법인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이쯤 되면은 목표가 이제 게임 회사인지 엔터 회사인지 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그렇죠. 요즘 인기를 모으고 있는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여기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작사가 이제 레몽 레인인데 그 위로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은 게임사 컴투스가 나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이 컴투스가 투자한 이 제작 회사인데요. 네. 이 대표적으로 컴투스도 이제 엔터테인먼트의 확장에 이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컴투스는 이 최근에 이 SM 엔터테인먼트 주식도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4대 주주에 올라섰는데요. SM 엔터 이외에도 뭐 영화 제작사에 투자를 하기도 했고, 뭐 연예 기획이나 뮤지컬 등 여러 장르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기획사를 출범시키기도 했는데요. 네. 이외의 게임사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또 크래프톤이 이 메타버스 엔터 쪽에 투자를 하고요. 또 스마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 슈팅 게임, 이 중국에서 흥행한 자체 슈팅 게임을 활용을 해서 이 현지에서 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또 뭐 애니메이션 등과도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게임사가 엔터 쪽으로 뛰어드는 경우 말고 엔터사가 게임 산업에 좀 뛰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죠. 뭐 반대로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이제 게임 회사에 투자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 올해 지스타였죠. 지스타 기자간담회에서 하이브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중견 게임사 이 플린트라는 곳에 신작 퍼블리싱 투자 계약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하이브 경우에는 퍼블리싱 계약 체결과 함께 이 투자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 게임 사업에 이제 적극 확장할 계획입니다. 이 하이브의 게임 투자는 이 역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9년에도 이 리듬 게임 개발사 이 슈퍼블을 인수를 하면서 게임 시장에 발을 들였습니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이 넥슨 전 대표를 이 CEO로 영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올해 상반기에는 이 게임 사업 부문을 분리를 해서 이 자회사 이 하이브 IM을 또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네. BTS 멤버들이 게임 제작에 참여한 게임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러면 이제 하이브 BTS 전 세계 아미들이 다 한 번씩만 플레이해도 엄청나게 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아티스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해서 이제 게임 사업에 진출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팬덤을 형성을 해서 좀 게임 사업으로 발전을 하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좀 넘보게 되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게임사도 그렇고 엔터테인먼트사도 그렇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각자의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핵심적인 IP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사의 경우 이 강력한 게임이라는 IP가 있죠. 이를 통해서 뭐 캐릭터 사업이라든지 뭐 웹툰, 뭐 영화 등등으로 이제 나아갈 수 있고요.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체 아티스트들, 뭐 가수들이나 뭐 아이돌 그룹 같은 강력한 IP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게임으로 확장을 할 수 있고 이 역시도 뭐 캐릭터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 흔히 뭐 잘 만든 게임 하나, 뭐 잘 키운 아이돌 그룹 하나로 그 회사의 명운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이 강력한 IP로 이 무한 확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면 뭐 소비자들에게 더욱 몰입감을 줄 수 있고요. 이 각자의 IP 수명을 또 늘릴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장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봤다 이런 얘기인데 기존에 본인들이 하던 영역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봤나 보죠? 예, 맞습니다. 뭐 사실 뭐 게임사의 경우 모든 게임이 뭐 흥행을 할 수는 없고 뭐 비수기도 있죠. 뭐 게임을 항상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방학 때 뭐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또 잘 나온 게임이 또 쭉 갈 수 없기 때문에 좀 비수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게임사가 그런 거를 이제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엔터테인먼트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뭐 콘텐츠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이 공통점을 가지고 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제 두 업계의 만남이 어찌 보면은 또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뭐 해외를 보면은 이제 디즈니가 이러한 강력한 IP로 사업 확장을 한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할 수 있죠. 이 김정주 고 넥슨 창업주가 생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디즈니의 100분의 1만이라도 뭐 따라가고 싶다라고 했던 말은 뭐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입니다. 뭐 디즈니는 게임뿐만 아니라 뭐 캐릭터라든지 영화, 만화 등 다양하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하고 반대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NC소프트에서 엔터 플랫폼 매각설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뭐 강력한 IP로 뭐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뭐 긍정적인 이야기만 말씀드렸는데 한편으로는 또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팬덤 플랫폼인 이 유니버스 매각을 추진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김택진 대표의 친동생인 김택헌 부사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가 운영했던 플랫폼인데요. 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확장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아무래도 뭐 전통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운영하는 팬덤 플랫폼과 경쟁에 밀리면서 뭐 사실상 손을 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게임사로서는 강력한 아티스트 라인이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파트너사들과 뭐 다양하게 협약을 맺었지만 뭐 성과는 뭐 그리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합친다고 무조건 뜬다고 판단하는 건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이런 합종 연행의 성공 가능성 뭘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뭐 사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계속 이야기했지만 이제 강력한 IP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NC소프트의 사례에서 봤듯이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IP로 확장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게임사와 엔터테인먼트사가 강력한 IP가 있는 만큼 사업 확장이 될 수 있지만 뭐 한편으로는 이 두 업계 IP의 특성이 다르다는 분석입니다. 뭐 게임 유저와 뭐 아이돌 팬덤 간의 즉 유저들의 성향 차이가 크다는 건데요. 결국에는 뭐 이것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가 따라서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도약할 수 있다고 또 전문가들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바이오부 신동욱 기자였습니다. 플랫폼 본사가 가맹점이 사용하는 이 고무장갑이나 뭐 세척제까지 강제하는 이른바 필수 품목이 논란입니다. 이 정부가 갑질을 막겠다며 필수 품목 가이드라인 정비에 나섰는데 업계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나초, 라텍스 장갑, 물티슈. 얼마 전 서울시가 요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들의 필수 품목 제외를 요청한 물품들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브랜드 통일성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가맹점이 반드시 사야 하는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데 서울시는 이 물건들이 필수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이런 문제를 지적한다고 해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 가맹본사가 필수 품목을 지정해 과도한 수익을 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의 영업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맹본사는 필수 품목에 일정 마진을 붙여 수익을 얻는 사업 모델을 구축해왔는데 이런 방식의 가맹산업 구조가 가맹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긴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필수 품목에 지정할 품목들을 규정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잣대를 엄격하게 강화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이렇게 예시도 해놓고 정부 인포메이션을 사전에 다 줬는데 굳이 이건 나는 필수품으로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구입 국지권부 거래 쪽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정책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또 업체별로 필수 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이 다른데 정부가 이를 다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또 품질 유지에 꼭 필요한 품목을 필수 품목에서 제외시킬 경우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시키는 업종 입장에서는 기름은 필수 품목이 돼야 돼요. 브랜드별로 쓰는 기름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이게 혼합유로 해가지고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기름이 필수 품목이 안 되면 가맹점의 그 기름 관리가 안 돼요. 공정위는 필수 품목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서는 가운데 다음 달 중순께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성입니다. 여야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지점 중 하나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가 꼽힙니다. 시행 예정일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내달 1일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를 두고 여야가 정쟁을 펼치면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종료 시점인 오는 9일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금투세가 원안대로 시행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여야와 정부의 답없는 대결에 따른 부담은 자본시장과 투자자들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투세 도입으로 과세 대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은 상장 주식 10억 원 이상 혹은 지분율 1%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를 대주주로 분류하고 이들에 한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투세는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릴 경우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현행법 기준 과세 대상자는 15,000여 명에 그치지만 금투세를 적용하면 10배 늘어난 15만여 명에 달합니다. 또한 이른바 큰손들이 높은 세율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어 또 하나의 매수 주체가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최고 22%로 금투세 적용 후 세율보다 5.5%포인트나 낮아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여야가 금투세 유예에 합의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유예 법안이 장기간 결론이 나지 않음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그에 따라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피를 말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유예로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수 감소를 이유로 거래세 인하에 반대하는 정부와 여당, 부자 감세라며 기존 법안만 고집하는 야당 사이에서 우리 자본시장과 투자자들만 멍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여야 대치 국면 속에 639조 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감액 예산 단독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내년 재정 지출을 통한 경기 대응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 실무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실패한 여야는 오늘부터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대통령실 이전, 지역사랑 상품권,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핵심 쟁점 예산들을 놓고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모두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막판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또는 탄핵 소추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전망도 동시에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장관의 문체간을 강행할 경우 예산안 처리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법인세 등 쟁점 예산보수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도 여야 간 협상이 지연되면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 예산안 처리가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막아야 할 예산만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국회 표결로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1%대 저성장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예산 감액이 현실화되고 감세 법안까지 막히면 소비나 투자가 더욱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재정을 너무 많이 줄이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 내년 경기가 이제 지금 굉장히 낮아질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노조와 이제 이런 분쟁이라든지 부동산법을 붕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할 때 추경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고. 예산안 처리 지연에 정부의 대응 움직임도 분주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 의결이 지연되면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확정, 공고 등 후속 절차도 지연되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취약계층 일자리, 민생, 중소기업 지원 예산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국회에. 고물가의 경기 둔화 우려가 이어지는 복합 경제 위기 속에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처리 지연까지 맞물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 2부는 노 관장이 낸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65억 원을 현금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초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 SK 주식 가운데 42.29%를 분할해달라는 노 관장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SK온과 미국의 자동차 기업 포드가 합작해 만든 블루오벌 SK가 미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 시공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SK온은 오늘 새벽 포드와 켄터키주 글렌데일에서 기공식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두 회사는 총 10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 배터리 공장 3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먼저 짓는 켄터키 공장 2곳의 배터리셀 생산 능력은 연간 86기가와트시로 1회 충전 시 5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고성능 전기차 107만 대분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SK온은 테네시 공장도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0월 대규모 통신 장애를 일으킨 SK CNC와 카카오, 네이버 3사에 대해 한 달 안에 사고 원인 개선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하라고 행정 지도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장애 사태 조사 결과와 시정 요구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는 SK CNC의 배터리 모니터링과 화재 감지 시스템을 강화하고 리튬 이온 배터리용 소화 설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카카오에 대해서는 이중화를 강화하고 카카오 서비스 핵심 기능인 메시지 수 발신이나 인증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종호 장관은 각사가 제출한 조치 결과와 계획을 추후 정책에 반영해 내년 1분기 안으로 종합적 개선 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해 운송을 거부하다가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시멘트 화물 차주들이 속속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받은 운송사 7개와 화물 차주 45명이 운송을 재개했는지 조사한 결과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업무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불응한 화물 차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2차 불응 시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2022년 하반기 한경 주거문화대상에서 더 시에나 리조트와 평택 석정공원 화성파크 드림이 종합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아파트 대상에는 GS건설의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한양의 도심역 한양수자인 리버파인, GHD건설의 경도비전 GA 그린웰 등 3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열려 올해로 22년째를 맞은 한경 주거문화대상은 국내 최고 권위의 주거 부동산 분야 시상 행사입니다. 내일 짱구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다올금융그룹이 벤처캐피탈 계열사 다올인베스트먼트를 매물로 내놨다는 기사입니다.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증권사 자금 경색이 그룹 차원의 유동성 위기로 번지자 알짜 자회사를 팔기로 했다는 분석입니다.
다올 인베스트먼트는 다올 투자증권이 지분 52%를 보유해 최대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매각 금액은 1,500억 안팎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올그룹은 KTB그룹을 인수한 뒤 사명을 바꿔 현재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인베스트먼트, 다올저축은행, 다올자산운용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등 대체 투자 분야 금융 주선 비중이 큰 증권사 중 한 곳으로 꼽히는데 실제 최근 정책 금융기관이 중소형 증권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PF, ABCP 매입 프로그램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의 1순위 인수 후보로는 우리금융이 거론되고 그 밖에도 유진금융과 신영증권 같은 기업들도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가능케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1회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직 회장에게도 출마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8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농협중앙회가 내부 역량을 총동원해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와 일부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비치며 평행선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찬성하는 의원들은 농업계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임이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과거 회장의 뇌물수수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단임제로 전환된 지 10년이 간 넘은 시점에 다시 연임제로 돌아가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특히 농협중앙회 이사조합장과 품목별 협의회 회장단 소속인 조합장들이 이 현직 회장의 연임 허용을 요구하면서 농협중앙회가 사실상 현직 회장 재출마 허용을 로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